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 토론입니다.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 점프가 올해로 10주년을 맞게 됐습니다. 방대한 국내 라인업을 자랑했던 점프가 올해는 해외 라인업에도 힘을 실으며 멋진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간 10년을 돌아보고 지속 가능성을 위한 과제를 짚어보고요. 또 이제는 세계적인 음악 축제로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세 분 모셨습니다. 점프 책임 프로듀서죠. 이태동 전주 MBC 국장, 전주대 관광경영학과 최영기 교수, 예원예술대 문화예술대학원 문윤걸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태동 국장님. 예. 자, 해마다 여름철이면 전주 음악축제가 열리죠. 네.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 이름하여 점프인데 네. 자, 이게 어떤 음악축제고 어떤 계기로 시작됐는지 궁금합니다. 젊은이들이 지역에서 묵어가고 체류할 수 있는 콘텐츠가 무엇인가? 한옥, 한지, 한국음악, 한식 이런 전통 콘텐츠는 많은데 젊은 친구들이 전주에서 머물면서 밤을 보내고 지낼 수 있는 콘텐츠는 대중음악이라는 좋은 콘텐츠가 있어서 그렇게 만들어졌고, 또 한 가지 취지는 수도권에 많은 페스티벌이 사실은 편중돼 있습니다. 지역민들이 수도권 페스티벌 즐기기 위해서는 티켓, 이동, 숙박해서 굉장히 경제적인 부담이 많다 보니까 지역의 젊은이들, 지역민들이 양질의 대중음악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적다.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지역민들도 다양한 장르, 시대와 장르, 지역을 관통하는 대중음악의 스펙트럼을 느낄 수 있게 해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입니다. 예. 자, 두 교수님들에게도 좀 평가를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벌써 10년이 됐고 또 그간의 이제 스토리도 좀 쌓여왔는데, 자, 점프에 대해서 어떤 시각 가지고 계십니까? 최 교수님. 예, 저는 10년이라는 세월을 지속 가능하게 이 축제를 이끌어왔다는 것이 컨텐츠가 탄탄하다라는 것의 방증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굉장히, 사실 일반 축제가 민간이 주도해서 10년을 이어간 축제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왔다는 건 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역과 상생하는 구조의 대중형 음악 축제로 성장했다라는 점을 또 저는 주의 깊게 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초창기 15년 시작할 때의 관객 구조와 네. 현재 이제 지난해까지의 관객 구조가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파생이 돼서 이 관객들 기반으로 성장한 점, 이 세 가지가 그래서 대중성과 예술성, 지속 가능성을 전부 충족시키는 축제가 이 점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문 교수님도 평가 한번 해주시죠. 네. 우선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점프가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고 또 점프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이 점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는데요. 가장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점프를 기대하고 또 점프에 참여하고자 하는 확실한 매니아층이 형성되어 있더라 하는 점을 제가 알 수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공연에 이제 많은 아티스트들이 참여하시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누구나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유명 아티스트들도 이 점프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보면 점프가 상당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뮤직 페스티벌로 성장해 가고 있다 하는 것은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10년이 되었으니까 그동안의 이제 이 성과들도 한번 평가해 보시고 또 이게 어떻게 하면 더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을지 한번 그런 과제들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최 교수님. 네. 자, 이 국내 위상에 대한 게 좀 궁금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도 인천에 펜타포트 페스티벌이 있고 부산 국제락 페스티벌도 굉장히 좀 유명합니다. 여기에 EDM 축제, 재즈 축제들이 상당히 많이 다양한 음악 축제들이 있는데 점프는 어느 정도 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점프는 대규모의 종합음악 축제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중규모라고 보여지고요. 전 펜타포트가 사실은 송도 신도시가 개발도 되기 전에 그 진흙바탕에서 하는 펜타포트를 참석한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참석자들이 불편은 하지만 불만은 갖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그 페스티벌을 좋아하고 따라가는 그런 매니아들이 있다는 것이죠.
점프의 경우에는 저는 이 대중성과 인디성, 그러니까 어떤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종합적인 어떠한 그 형태의 큐레이션을 통해서 대중성과 인디성을 확보한 것이 저는 큰 강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뭐 여러 가지 강점이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이 전주라는 지역을 베이스로 한 지역의 베이스를 둔 축제로서 지역의 어떤 도시 마케팅에도 중요한 수단으로서 이 축제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장르 정체성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점프가 전통 락도 있고 인디락, 그다음에 뭐 힙합이나 케이팝까지 상당히 다양한 장르를 좀 다루고 있는데 보통 이제 해외 뮤직 페스티벌 보면 요즘 뭐 록이면 락, 재즈면 재즈 이렇게 해서 딱 어떤 규정 지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비교를 해보면 좀 어떻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 뮤직 페스티벌이기 때문에 어떤 장르를 우리 행사의 가장 대표적인 컨셉과 정체성으로 할 거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사실은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우리 페스티벌의 컨셉과 정체성을 어떻게 특징화하고 그걸 어떻게 브랜드로 만들어갈 것이냐 하는 어떤 전략적인 차원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장르의 특성을 아주 좁게 설정하고 그걸 명확하게 만들어서 특정한 장르를 대변하는 뮤직 페스티벌로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고요. 또 반대로 장르적 특성을 조금 더 폭넓게 해석해서 참여 범위를 넓히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행사를 어떤 관점에서 만들어내고 또 이걸 어떤 식으로 브랜드화해 갈 거냐 하는 이제 차원에서 선택하면 되는데 저는 이제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명확한 어떤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브랜드 전략의 기본이라는 측면에서는 너무 장르의 특성을 폭넓게 가져가는 건 조금 위험하다 하는 지적이고요. 그러나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어떤 뮤직 페스티벌에서 어떤 그 특성이 장르적인 특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어떻게 행사 운영과 연출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점프가 이런 장르적인 특성을 고민한 것과 동시에 어떻게 보다 더 창의적인 그 행사 연출을 할 거냐. 또 공연 무대들은 어떻게 더 이 고유한 매력을 갖는 어떤 연출로 또는 그런 운영으로 가져갈 거냐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거기에 이제 많은 관람객들이 참여하잖아요. 요즘 이제 뮤직 페스티벌은 무대도 중요하지만 그 아래에서 즐기는 관람객들이 어떻게 더 이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관람객의 환대 서비스를 어떻게 더 매력적인 것으로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우리 점프의 정체성이자 브랜드로 만들어가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년을 그 연출이나 과정들을 갖다 모두 총괄해 오신 우리 이태동 PD께서 답을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 그간 10년이 됐으면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어쨌거나 지금까지 쭉 해오시면서 문제점들도 도출이 많이 됐을 것 같고. 모두가 좋아하는 페스티벌은 만들어야 되는데 충성도 높은 관객들도 함께 만들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하는 참 어려운 과제를 저희가 10년간 안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도들도 했었고 어느 한 해는 좀 더 대중적으로 가서 지역민들 두터운 연령층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어 봤고요. 좀 더 매니아하게 전주에서 보기 힘든 인디씬의 뭐 스타들, 라이징 스타들도 모아봤고 해외 아티스트도 모아봤고 장단점은 뚜렷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는 한 10년 정도 되면서 적절히 밸런스를 좀 맞춰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자부할 수 있는 거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름 페스티벌이 3개가 있습니다. 인천 펜타포드,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 부산 국제락 페스티벌. 뭐 저희 자화자찬연이고요. 저희가 지역에서 행사를 하고 있지만 저희의 경쟁 상대로 삼는 것들은 배후의 인구 1000만 이상을 갖고 있는 대도시 페스티벌을 사실 경쟁 상대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관객의 한 65% 정도가 사실은 전라북도 권역 외에서 옵니다. 이분들은 많은 비용을 들여서 입장권을 구매하고 숙박과 식비와 교통비를 부담해서 오는 분들인데 이런 관객들이 사실은 10년간 저희 점프를 지탱해준 사실은 주축
정말 고마운 관객분들인데 이분들을 늘리는 데는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주년을 맞아서 가장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은 관객이 늘어나야 페스티벌도 정체되지 않고 성장할 수 있고 규모도 성장시키고 좀 더 많은 음악인들도 모을 수 있는데 전주가 갖고 있는 이제 지역적 한계, 인구 62만 명의 중소도시 그리고 저희 주 관객을 이루는 구매력 있는 젊은 관객들이 많지 않다는 그 부분에서 그러면 좀 더 많은 연령층들이 참여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대중화해야 되는가 그 부분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권역 외에서 오는 관객들을 잘 케어하고 좋은 콘텐츠로 해서 재방문시키는 또 그 과제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로 유입시키는 관객들도 만들어내는 과제. 그게 10년 동안 많은 히스토리가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10년을 내다본다라면은 저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좀 지역의 인구도 좀 늘어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동네가 살기 좋아지고 인심이 후해지면 또 외부에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작은 페스티벌을 운영하면서 고민하는 부분이 우리 지역이 함께 고민하고 사실은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10년간 계속 해오셨는데 그러면 그런 고민들이 실제 뭐 시내에서 전주 시내를 활용해서 갑자기 뭐 게릴라 콘서트처럼 간이 무대나 이제 버스킹 무대도 만드시고 그다음에 뭐 서울로 기본적으로 이제 버스도 셔틀도 띄우면서 관객도 좀 계속 유치하시는 그런 노력들 계속 좀 해오셨는데 자 10년간 변화된 것들 중에 특징적인 것들이 좀 어디가 있을까요? 어떤 부분들이 가장 저희가 사실 보람을 느끼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재방문하는 관람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분들이 그리고 부산에 가서 대구에 가서 인천에 가서 수원에 가서 저희를 대변해주고 저희 콘텐츠를 리뷰를 남겨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정말 그런 부분들이 가장 저희가 10년간 쌓은 가장 큰 보람이자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전주에 사실은 큰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내가 좋아하는 페스티벌의 분위기를 느끼러 오기 때문에 터미널에서 내려서 전주 종합경기장 가고 그 옆에 숙소에서 자고 터미널에서 이동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구도심도 활성화시키고 전주가 가지고 있는 중소도시의 매력 그리고 전통적인 매력을 좀 공유하기 위해서 시내 셔틀도 운영을 하고 구도심에 따로 스테이지를 마련해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올해도 상당 부분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두 교수님들한테 먼저 좀 질문을 다시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음악 축의 점프가 좀 지속 가능성을 가지려면 아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뭐 그런다고 해서 한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문제점도 많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좀 넘어서야 될 것들, 선결 조건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뭐 지역일 수도 있고 재정, 여러 가지 뭐 형식, 여러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문 교수님 어떤 그런 부분에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다. 10년간의 업적이 있으니까 그 업적들을 이제 돌아보는 과정에서 저희가 뭐 여러 가지를 뭐 저 문제로도 과제로도 삼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가장 대표적으로 주목해야 될 거는 이 점프를 하나의 상품으로 본다면 고객이 있는 거잖아요. 고객에게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앞에서 우리 그 프로듀서께서 말씀하셨지만 점프는 확실한 매니아층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 매니아층들이 불특정 다수가라기보다는 청년층으로 딱 명확하게 구체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장점인 건 이 핵심 고객이 명확한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고객들을 만족시키는 방법을 찾아내는 건 쉬운 방법이죠. 근데 문제는 이 고객층이 너무 층이 좁을 때 확장시킬 때는 이제 좀 단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점프 페스티벌이 일일 하루 공연에서 가득 채울 수 있는 관객의 숫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근데 제가 뭐 어림짐작했을 때 10,000에서 15,000명 정도면 충분히 뭐 하루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10,000에서 15,000명이라고 하는 관객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관객이기도 하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상품을 판매할 때. 그래서 확실한 고객 10,000명만 있다면
이 행사를 채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점에 좀 주목해서 이 확실한 10,000명의 고객을 어떻게 만족시킬 건가 하는 관점에서 어떤 과제들을 찾아보는 것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잘 오려면 저희한테도 기본적으로 그 일단 축제 지금까지 고질적인 문제점이 됐던 부분들이 해결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간에 뭐 어쩔 수 없이 여름이다 보니까 더위와의 싸움,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부족했던 숙박 시설 문제, 이게 항상 문제가 좀 지적이 되어 왔었는데 또 관객과의 소통 문제도 통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말들이 좀 있었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은 많이 개선이 됐습니까? 여름 페스티벌은 저희가 이제 뭐 출발한 게 사실 8월이 관광도시 전주의 관광객이 제일 적은 도시이기 때문에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또 록이나 음악이 극복할 수 있는 또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했던 것들인데 저희들이 좀 아쉬운 부분은 그겁니다. 좋은 추억을 갖고 가기 위해서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서 오는 관광객들인데 이게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은 되지만 굉장히 또 성수기에 많은 부담들을 관람객들한테 줍니다. 저희 숙박업소 특히 뭐 저희가 체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 정말 인상 요인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권고는 하고 있지만은 올해 한 번 올 관광객들이 아니고 매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도 또 우리 소상공인분들도 어렵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오신 분들한테 좀 더 좋은 추억 갖고 갈 수 있도록 좀 협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올해 막간을 이용해서 좀 짧은 홍보라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올해 점프 라인업이 좀 달라지는 부분 특징이 있습니까? 다른 해하고 좀 변화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올해 10주년입니다. 10주년이라는 거는 10살이 됐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지역에서 중소도시에서 10년간 같은 콘텐츠를 유지했다는 거는 저희가 칭찬받을 일이기도 하지만은 저희가 또 감사드려야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 10주년을 맞아서 가장 큰 부분은 많은 협업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 세계소리축제와 같은 기간에 열리게 돼서 소리축제와 함께 소리협 점프라는 공동 프로그램도 준비해서 관람객들 양축제 관람객들도 맞이하고요. 또 부산 국제락 페스티벌하고는 또 프로그램 교류를 통해서 부산 락 페스티벌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점프해서 운영해주는 그리고 부산 국제락 페스티벌 때는 저희가 지역의 아티스트들을 데리고 가서 또 공연을 꾸며주는 그런 교류의 장도 마련을 했고요. 또 이제 수도권 지역에 있는 레이블들과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아티스트들을 발굴할 수 있는 무대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지만 인천과 부산이 하면 저희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자존심도 있고요. 또 이제 국내 대중 음악 신들이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반복되는 라인업들이 많아져서 올해는 특히나 좀 해외 라인업에 힘을 좀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뭐 영국, 크로아티아, 일본에서 한 9팀에서 10팀 정도 해외 아티스트도 참여를 합니다. 예. 네. 자, 이제 그 우리 점프의 성장과 어떤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적인 뮤직 페스티벌도 지역의 작은 축제에서 시작돼서 성공하고 커지고 확대되고 이런 사례들이 좀 많은데, 자, 최 교수님, 뭐 그런 사례 있으면 좀. 제가 이제 이번 이 토론을 위해서 제가 서치를 좀 해보니까 되게 공통점이 있는데요. 해외에서 성공한 음악 페스티벌이 성공한 공통점을 좀 발견을 했는데 그것은 지금 점프가 지향하는 다양한 장르를 지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 다양한 장르, 음악의 장르뿐만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설치 미술이라든지 코미디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예술 장르가 복합적으로 있더라. 그런 경우들이 많았고 또 한 경우를 보면 그 축제의 철학, 우리가 축제를 하는 이유가 명확한 축제가 있더라고요. 영국의 글렌 스톤베리 축제는 소위 주류 문화에 반대하는 하위 문화로서의 반문화, 예를 들면 히피라든지 또는 전쟁 반대라든지 환경 보존이라든지,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본질 이외의 것들을 가지고 축제의 DNA로 삼더라.
그런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리우 인 락 페스티벌, 리우 데자네이루, 브라질에서 열리는 축제인데 이 축제는 뭐 화려한 라인업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 축제를 브라질에서 포르투갈로 가서 축제를 수출을 하더란 말이죠. 그리고 또 아까 우리 말씀하셨던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하나의 문화 플랫폼으로 음원을 거래한다든지 지적재산권을 거래한다든지 문화예술 유통 플랫폼의 역할을 하면서 확장을 시켜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프도 지난 10년은 사실은 성년이 되려면 20살이 돼야 되듯이 10년간의 준비 생활이라고 본다면 좀 중장기적인 전략을 해외 좋은 축제들을 사례로 해서 앞으로 지역에 있지만 세계를 지향하고 세계에 우리 뭐 전라북도가 전통 예술에 기반한 전통 문화에 기반한 가장 한국적인 도시지 않습니까? 그런 전주에서 열리는 이 점프가 세계의 K-팝을 비롯한 모든 어떤 문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지향점을 명확하게 하고 우리가 20년, 30년을 두고 보고 간다면 저는 분명히 이 지난 10년이 의미 있는 시간으로 나중에 남을 것 같아요.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융합과 어떤 지향점이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갖춰지면 결국 성공한다는 말씀해 주셨고, 문 교수님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 최 교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이 페스티벌에 관해서 설명도 해주셨고, 또 최 교수님께서 그 페스티벌에서 이제 어떤 성공 포인트로 뭐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의견에 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 의견에 제가 이제 한두 마디만 더 보태본다면, 이 음악을 컨텐츠로 해서 성공한 뮤직 페스티벌은 세계 곳곳에 많습니다. 대중음악을 기반으로 한 것도 있지만 클래식을 기반으로 해서 성공한 뮤직 페스티벌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행사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아주 뭐 가장 핵심적인 그 성공 요소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일단 상품 자체가 좋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상품이라고 하는 건 공연 그 자체를 말하죠. 그래서 공연 그 자체가 굉장히 수준 높은 라인업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앞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회적 메시지를 발신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그 공연 상품 자체가 아주 매력적이더라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공연을 보러 가 있는 내가, 관객이 굉장히 독특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공연과 경험,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공연은 뭐 이건 연출자가 모두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무대를 책임져주는 아티스트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아티스트들, 그리고 매력적인 아티스트들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찾아내고, 또 기술적으로는 이제 뭐 방송국에 계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무대를 연출하는, 어떻게 공연을 연출할 거냐 하는 이런 이제 어떤 연출 테크닉을 가지고 이제 공연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관객이 그렇다면 그 현장에서 어떤 차별화된 경험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우리 이태동 PD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지역에 대한 그 매력적인, 그리고 어떤 지역을 이해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어떤 이 관광객들이 지역의 특색과 연결해서 어떤 메시지를 찾아내고 이런 것일 수도 있겠고요.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열리는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페스티벌, 상당히 주목해봐야 될 축제 같습니다. 이제 음악과 거기 또 영상, 미디어가 종합적으로 연결돼 있는 축제인데, 우리가 조금 매출이 수십조에 이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상당히 기본적으로 어떤 산업화돼 있는 축제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전주 지역을 좀 살펴보면 우리 전주가 가진 그 장점들, 영화제도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소리축제, 그다음에 여름철의 음악 축제인 점프도 가지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이제 좋은 먹거리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융합했을 때 산업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텍사스 오스틴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를 다녀왔는데요. 저희가 참관했던 페스티벌 중에 가장 접근하기 쉬웠고, 오스틴이라는 도시가 막상 가보니까 전주 구도심 같은 고층 건물이 없고 오래된 작은 도로들로 연결된
오거리 근방에 있는 그 구도심 같은 분위기더라고요. 거기서 당구장에서도 공연을 하고 펍에서도 공연을 하고 교회에서도 하고 공연은 정말 저희같이 큰 무대, 많은 비용이 들어간 큰 무대는 사실은 없고요. 조그만 무대들, 세계 각국에서 보이는 아티스트들이 조그만 무대들에서 정말 15일 넘게 공연들을 하는데 영화, 미디어, 음악, 뭐 출판, 뭐 그 IT 플랫폼까지 해가지고 뭐 정말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는데 제가 정말 인상 깊었던 건 그 작은 도시에 정말 2조 8천억 정도 수익이 돌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축제를 통해서. 그래서 저희도 그 페스티벌 보면서 부산, 인천이 갖고 있지 못한 전주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살려보자. 그 레퍼런스로 삼을만 하다고 보고요. 그러면서도 저희 또 한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또 지속성을 위한 재정 마련을 위해서는 상업적인 형태는 상업적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티켓을 판매하고 대중적인 음악인들 모아서 큰 무대를 운영하면서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그럼 생긴 재정을 어디다 쓸래라고 본다라면은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대중적 예술의 공공성도 확보를 해야 되고요. 무대가 부족한 뮤지션들, 지역 뮤지션들한테 무대도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요. 록이라는 장르 자체가 사실 한국에서는 메이저는 아닙니다. 대중음악 피라미드 가장 바닥에 있는 사실은 장르인데 그분들이 관객과 만날 수 있는 장도 만들어야 되고 궁극에는 이런 장을 통해서 지역 발전에 기여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관련돼서 좀 어떤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축제가 굉장히 유명한 사실입니다. 뮤직 페스티벌에서는 뭐 거의 글로벌 그 뮤직 페스티벌 중에서는 거의 최고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근데 이제 당장 그 페스티벌을 우리 점프하고 바로 비교하는 것은 다소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프는 공연 중심의 행사지만 이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는 어떻게 보면 그 조금 더 폭넓은 엑스포 같은 행사예요. 그 안에 공연도 있고 뭐 컨퍼런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쿼터들을 나누어서 뭐 행사 전시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요. 물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어떤 그 미국의 그런 축제와 같은 형태의 행사가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점프의 미래를 바로 그렇게 가져가자 그러면 너무 부담이 커져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저희 이제 그 이미 이제 성공한 전주국제영화제를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전주국제영화제도 처음 출발은 아주 비주류의 대안 또 디지털 또는 이런 그 영화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영화제가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지역에서 하고 있는 작은 행사라 하더라도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는가, 어떤 문화를 이 행사가 발신하고 있는 건가. 또 두 번째로는 이 행사를 통해서가 어떤 자체의 어떤 독자적인 위상을 갖기 위해서 어떤 경험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건가. 여기에 더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좀 필요한 전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좀 마지막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이 점프의 세계적인 음악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어떤 지속 가능성이나 아니면 가능성, 가치 그리고 어떤 지향하는 바가 좀 있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마지막 말씀으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 교수님부터. 네, 참 말하기는 쉬워요. 아마 우리 두 사람이 우리 프로듀서님을 모셔놓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근데 참 듣는 분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다라고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점프와 펜타포트나 부락이나 부산 락 페스티벌이나 이게 좀 다른 점은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건 전주라는 도시에서 도시를 기반으로 하는 축제인 것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글로컬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저는 전주라는 브랜드를 어떻게 이 점프에 접목시켜서 한마디로 큰 서사를 그릴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과제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하게 가려면 국제적인 네트워킹과 교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리오인 락 페스티벌도 그렇습니다만 단순히 해외 아티스트들을 초청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까
부산 락 페스티벌과는 프로그램 교환을 하신다고 그러신 것처럼 해외의 그러한 음악 페스티벌과 이렇게 교류를 해서 공동으로 기획한다든지 이런 그림을 통해서 아시아권부터 시작을 해서 뭐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는 그런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두 가지만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PD님. 네. 전주는 사실 해방 전후 불과 100년 안쪽에 대한민국 조선 대중음악의 중심이었습니다. 우리 민속악의 정말 최대 스타들이 다 전주에 모여서 공연을 했고 그 공연을 보러 조선 팔도에서 관객들이 몰려들었고요. 시간이 흐르고 도시가 발전되면서 사실 옛 영화만 남아있지 사실 대중음악의 중심이라는 사실은 실제적인 권세나 권위는 다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대사습이라는 그냥 큰 상징적인 대회만 유치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100년 안에 있었던 한국 대중음악의 중심에 있었던 그 역사적인 사실은 권위도 저희가 책임감 있게 좀 점프가 다라고는 안 하겠지만은 그 중심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인천과 부산이 저희 경쟁 상대일 수는 없습니다. 이미 제작비에서 뭐 5배에서 뭐 8배 차이가 나고요. 하지만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지난 10년이 사실은 성장을 위해서 뼈와 살을 성장시키는 기간이었다면 이제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뮤직 페스티벌에 심어서 좀 더 정말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다른 상업적 페스티벌들과 차별화되는 유니크한 콘텐츠로 만들어 나가는데 제 큰 희망이 있다면 국가에서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문화적인 재원과 자원 이런 것들이 대도시 중심, 수도권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예, 정말 좋은 콘텐츠는 언더에서, 인디에서 사실 만들어집니다. 예, 지역에도 좀 예산과 관심을 좀 많이 좀 쏟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 모두 공감합니다. 문 교수님. 네, 뭐 점프가 10년을 잘 버텨왔으니까 앞으로 10년, 20년도 잘 버텨갈 걸로 생각이 듭니다. 우선 용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유니크한 이제 축제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유니크한 걸 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공감받기는 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기가 없어집니다. 이 사람도 만족시켜주고 싶고 저 사람도 만족시켜주고 싶고 또 공감도 얻고 싶고. 그래서 저는 그 유니크한 전략은 용기가 필요하다. 근데 그걸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좀 힌트를 얻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전주국제영화제를 그런 식의 영화제를 한다고 했을 때 굉장한 반대가 있었죠. 부산 같은 영화제를 하자. 그렇지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유니크한 영화제로서의 세계적인 위상을 확보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어떤 상품도 남녀노소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상품은 전 세계 단 한 가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점프가 전주와 전라북도 모두의 어떤 음악을 책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중에 소리축제의 몫이 있고 다른 행사들의 몫이 있으니 점프는 확실한 이 한 영역을 집중적으로 책임지겠다 하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좀 헤쳐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군데 좀 지역이나 외에 가서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저 트로트 가서 안 부르냐고 저 굉장히 10년 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트로트 가서 부르면 집객도 되고 돈도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년이 또 안 오죠.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유니크함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좀 그런 공감대도 좀 지역에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쓰셨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 점프는 도내 축제 비성수기인 여름철 다양한 볼거리를 기반으로 젊은 타지 관객을 꾸준히 유치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역사에 걸맞는 혁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존재합니다. 지역을 바꿀 대표 음악 축제로 도약하기 위한 더 깊은 고민과 과감한 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어서 뉴스 톱파보기 이어집니다. 자, 한 주간의 이슈를 살펴봅니다. 뉴스 톱파보기 홍민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공무원 징계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난해 말이죠. 도청 고위 공무원이 스토킹과 폭행 문제를 일으켜서 징계 처리가 됐는데 결과가 6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나왔습니다. 근데 이를 두고 참 말이 많습니다. 네, 전라북도의 전 인재개발원장이 이제 스토킹과 폭행 혐의로 인해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좀 공직 사회에 큰 논란이 좀 됐었는데요. 이 공무원은 지난해 말에 대기 발령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 공무원이 3급의 고위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원도 많지 않고 해서 이 후속적인 인사조치 발령이 없어가지고 이제 좀 업무상의 공백도 좀 있고도 그랬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징계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전라북도 감사위원회에서는 중징계를 좀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인사위원회에서는 이 감봉 3개월이라는 이 상대적인 경징계를 해가지고 좀 비판의 대상이 받고 있습니다. 징계가 경감된 이유가 국무총리 표창 덕분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 공무원 징계 규칙에 어떤 표창을 받으면 이게 경감이 되는 겁니까? 네, 실제로도 그 지방 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르면 징계 대상 공무원이 이제 정부의 이제 표창이나 아니면 훈장, 포장 이런 것들을 받게 되면은 그 징계를 감경을 할 수 있도록 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해임이나 파면에 이를 정도로 하더라도 훈장이나 이런 표창이 있는 경우에는 뭐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낮추어서 강등으로 한다던가 뭐 지금처럼 정직이 만약에 대상이라고 한다면 감봉으로 좀 낮추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성매매나 아니면 채용 비리 이런 중대한 비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뭐 안 된다라고 정해져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과거에 상을 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징계를 덜 수 있는 좀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이 과거에 받은 상 하나가 징계를 덜게 된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됐는데 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근데 이 고위공직자 비위는 대부분들 이제 지역에서는 아주 작은 기관장들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 공백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는데 도청에서 이런 징계를 내려짐으로써 도정에 대한 불신이나 이런 것도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공직 사회에서 표창이란 일정 직급 이상이면은 사실 안 받은 사람이 없을 정도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뭐 최근 5년 동안 이런 표창 등으로 인해서 징계 수위가 감경된 사람만 해도 37명에 이릅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고위직 공무원일수록 공직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표창을 안 받기가 사실은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처럼 이런 표창들이 나중에 혹시 모를 징계 수위에 대해서 어떤 보험용으로 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좀 개선의 여지가 필요할 것이라고 좀 보이고요. 이렇게 고위직 비리가 잇따랐던 것이 이 전북도 고의적 비리로 인해서 이 전북도청이 최종 징계 수위를 낮춘 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제 지난해 이제 직장 갑질 등 문제로 이제 물러난 전북도 전 기업 유치실장이 있습니다. 이분도 처음에 감사위에서는 이제 중징계를 요구를 했지만 인사위원회에서는 사직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하고 반성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이유를 덧붙이면서 최종적으로는 경징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이 이제 매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하면은 좀 도 차원에서 개선을 좀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이 자치단체 징계 수위 이런 부분에도 좀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학생 스마트폰 관련된 얘기인데 교실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요? 네. 자, 이게 교실 내 질서, 수업 집중도 이런 부분에 좀 도움이 된다는 판단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 8일 이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학생의 수업 중 스마트 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이제 초중등 교육법을 이제 개정안을 지금 통과시켰는데요. 이 내용은 이제 최근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수업 중에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 사용 이것들에 관해서 학생의 어떤 휴대전화에 대한 사용 지도를 조항을 신설을 해서 교육 목적 이외에는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학칙으로서 교내 소지를 좀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여기에 따른 장점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수업에 대한 좀 학생들의 이제 수업권이나 이제 교육자의 이제 교육권 이런 것들을 좀 신장시킬 수 있고 좀 최근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교내에 이제 수업 분위기가 좀 많이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 사항으로 보입니다. 자, 이 스마트폰 사용 규제는 지금 학교에서 그간에도 좀 자체적으로 학교 스스로
해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일부 학생이 예외 조항이 있어서 이게 차별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우려도 있는데 어떤 부분들이 좀 달라진 겁니까? 네, 이번 그 교육에서는 교육위원회에서는 장애가 있거나 좀 특수 교육을 받아야 되는 학생 또는 이제 교육 목적이나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이 스마트폰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예외 법안을 좀 마련을 해놨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 특수 교육을 이제 받는 학생들이나 내지는 일부 학교장이나 교사로부터 어떤 지명을 받은 학생들만 스마트폰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차별이 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많고요. 최근에 그 웹툰 작가의 자녀가 그 불법 녹음 사건에 이제 좀 휘말리는 경우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거 같이 이제 장애 아동의 수업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충돌할 수도 있다라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말리던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죠. 그 네. 사건을 계기로 교원단체는 이번 법안에 이제 필요성 근거를 들고 있는데 반면에 일부 시민단체들은 아까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평등권을 차별한다, 침해하는 차별이라는 주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스마트폰 사용 제한을 이제 찬성하는 교원단체 쪽에서는 이번 교육법 개정안이 무분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좀 흐트러졌던 이제 교실의 질서를 회복하고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를 높이는 데 좀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이제 평가를 했고요. 반면에 이제 교사의 업무 부담이 좀 커지고 같은 교실 안에서 일부 학생들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좀 평등권에 이제 우려가 있다라는 이제 시민단체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더해서 또 학생들이 스스로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이제 범위와 절차에 따라서 어떤 그 규칙 안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스스로 절제하는 그런 좀 교육 환경을 좀 마련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교육에 가깝지 않느냐, 꼭 이렇게 법으로 제한을 해야만 하느냐 이러한 비판도 같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극심한 폭염 속에 그 야외 노동자들 사망 사고가 좀 네. 잇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이 좀 개선이 돼가지고 지난 17일부터는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에는 2시간마다 20분씩 무조건 휴식을 주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물론 이번 휴식 의무화는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 그걸로 인해서 좀 사망이나 탈수 사고들이 좀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이제 그걸 좀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여겨지고요. 이제는 33도 폭염 속에서 노동자들이 좀 건강과 안전을 좀 지켜야 된다라는 좀 개선안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속에서 이제 규칙이 이제 개선된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2시간 동안 2시간 안에 20분 동안 이렇게 좀 휴식을 좀 주기 어려운 산업의 경우에는 1시간에 이제 10분씩 나눠서 휴식을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재난 수습이나 이제 긴급 설비 수리, 또 항만이나 공항처럼 좀 휴식 시간을 좀 제대로 챙겨주기 좀 어려운 직종에서는 좀 예외가 적용될 수는 있고요. 이 경우에도 사업주는 노동자의 체온 상승을 막기 위해서 이제 개인용 냉방 장치나 냉각 의류 등을 이제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게 국가 규제 개혁위에서 사실 이게 지금 산업안전보건법 규칙 개정안인데 국가 규제 개혁위가 지난달 원래 시행 예정이었다가 재심사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조항에 좀 철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었습니다. 영세 사업장 문제로 인해서. 그랬다가 지금 한 달 만에 다시 이를 수용했는데 이런 절차들이 왜 복잡한 과정들을 좀 거치게 됐습니까? 네, 이게 이제 모든 산업에 이러한 제도를 좀 도입하기는 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제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좀 보류를 좀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이거를 도입을 하는 것을 찬성을 하는 쪽으로 갑자기 좀 입장을 선회를 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결국에는 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이 이제 좀 결국엔 제일 중요한 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한 8월, 9월까지는 이제 계속 될 것이라 여겨지고 있고요. 또 여름철 이제 온도가 이제 매년 상승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시급성을 좀 인정을 한 결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이런 폭염이 이제 전국에서 좀 기승을 부리면서 이제 구미에서 최근 20대 노동자가 사망을 하는 결과도 있었고요. 또 외국인 베트남 노동자가 또 사망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아무래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면 현재 노동자가
그 현장에서 위험을 감지하면 스스로 작업을 중지 권한을 갖도록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작업주에게 이런 요구를 했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도 지금 발의가 됐죠? 네, 노동단체에서는 이제 폭염으로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점을 이제 좀 강조하면서 이제 노동자가 이제 결국에는 뜨거운 햇볕에서 일하는 사람은 노동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일하는 노동자가 노동 현장에서 이렇게 폭염으로 위험을 좀 감지했을 때는 작업을 중지할 권리를 달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 작업 중지권의 확대라고 하거든요. 또 이 작업 중단 요청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요청을 하고 있는 건데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은 산업재해가 이제 발생한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사업주에게 이런 것을 좀 작업을 중지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이미 좀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작업 중지를 요청한 이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결과가 많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상용화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위험성이 있는데 이러한 요청을 하더라도 불이익을 주지는 말아달라 이러한 어떤 새로운 법안이 이제 지금 발의된 상태인데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뉴스 토파보기 홍민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자, 살인적인 더위에 온열 질환자가 하루 수백 명에 달할 만큼 올 폭염이 심상치 않습니다. 야외 작업이 불가피한 노동자들에겐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인 만큼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건 그 어떤 것보다 빠른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주 MBC 시사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